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취업.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0만 명 정규직 채용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등의 차별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라. 서로 다른 눈높이를 이해하고 구인 구직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에서 찾아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일자리 대토론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전인입니다. 자, 소통으로 풀자 일자리 미스매치 2017 일자리 창출 전략 포럼 오늘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 2부에서는 청년 구직자 그리고 아직도 일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 그리고 중장년 구직자들의 애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구직하는 활동도 저희들이 좀 들어봤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의 시각에서 이들에 대한 그 정책적 전문적 조언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포럼 제3부에서는 앞서 논의됐던 1, 2부에서 논의됐던 일자리 고민들을 모두 취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직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동촌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왔습니다. 김하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봉훈입니다. 네, 사무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2017 일자리 창출 전략 포럼 주제를 저희들이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누구나 일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은 건 근로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꿈. 이를 위해서 마련된 고용 계획들. 정부 주도 아래 전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계획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전체적인 일자리의 숫자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크게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 청년 고용 의무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이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늘어나는 수준. 민간 부분에서도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지급하는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도 신설돼 2020년까지 매년 2만 원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며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와 연계해 3개월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도 신설된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삶을 여유롭게 하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과연 그 성과는 어떨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대책들이 등장했죠. 청년 구직자들을 비롯한 일하고 싶은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 과정과 성과는 어떨지 오늘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2017 일자리 창출 전략 개발 포럼 VCR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늘리고 줄이고 높인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는 늘린다. 그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인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질은 높인다. 이렇게 세 단어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2020년까지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 입장도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입장을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 정부에서는 이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과 11조 원의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과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두 번째가 이제 청년 고용 의무제 확대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세 번째가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 능력 개발 등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 일자리,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로는 구직자보다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한 구직자가 구인자보다 많은 지역 등 각 지역마다 산업이나 인구수, 식업성,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정책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중앙 일자리 정책이 기존에 국가가 직접 시행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공모식 추진 방식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어떤 탄력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예산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맞춰서 발맞춰서 경기도의 정책도 펼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 귀에 좀 들어온 말씀 중은 속도감, 눈높이,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저희들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그 정책에 대한 말씀들은 좀 차후에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일자리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보면 청년 취업 그리고 특수 형태 고용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다양하게 좀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우리나라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 늘 이제 해외에 대한 사례는 어떤가 거기에 좀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덜란드하고 독일, 영국의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덜란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정착시킨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5%이며 이 중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비중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였는데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제도화시켰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리고 1993년도에 최저임금제를 시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유연 근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협약, 그리고 정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합쳐져서 네덜란드를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성공 사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취임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노동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고용률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미니잡이라는 제도입니다. 미니잡이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초단기 근로 형태를 말하는데요. 미니잡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월에 약 400유로, 우리나라 돈은 약 60만 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잡은 근로자에게만 이룰 뿐만 아니고 사용자에게도 인건비 절감이라는 도움을 주고 유통, 판매업,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로를 하기 힘든 여성들이 미니잡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영국은 그 제조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영국은 먼저 EU의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당 48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예외적인 합의를 통해서 48시간 이상 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역시 최초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에 대한 큰 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선진국이라서 과연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선진국의 제도를 뭐 우리가 단순히 이식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좀 더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경기도에서 청년 고용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첫째가 이제 공직 및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으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생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기업의 희망 직종 아니면 숙련도에 맞는 교육 훈련을 사전에 시켜서 취업으로 이어주는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이제 도내 10개 대학과 협업으로 대학 내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두원공대 파주 캠퍼스를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5개 과정 260명을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폴리텍대, 성균관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에서 연 7만 5천여 명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공공기관, 또 이제 민간, 대학생, 대학교 다 이제 망라해가지고 협력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 외에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근데 일자리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일관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년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관된 체계 또는 사업이 필요한 어떤 단계별로 좀 맞춤형으로 좀 제공이 됐으면. 정부에서도
국정 운영 체계 자체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중심으로 도정 운영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직 개편 작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일자리 정책과가 별도로 총괄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또 하나 외부의 각각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하고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총괄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이는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말씀이겠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이제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에 이제 청년 시리즈 정책이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앞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뭐 교육, 구직 지원, 인턴, 뭐 대학 취업센터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업과 함께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청년 대상으로 청년 시리즈 3개의 사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여기 포럼 타이틀도 이제 미스매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경기도 내 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기업들 이미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죠.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구직자들도, 청년 구직자들도 많은 구직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매치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출발한 거죠. 과연 그 속에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뭐 아시다시피 가장 크게는 급여라든지 임금, 복지수단 이러한 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겠죠. 교통, 주거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조금 더 성과를 기존의 사업들과 함께 잘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저희들은 재정적 측면에 조금 초점을 맞춰본 거죠. 네. 그래서 3가지의 사업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조업체들의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제조업체 급여 200만 원 미만의 재직자 대상으로 그 재직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720만 원의 이제 재원이 쌓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업은 재직자가 계속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리텐션이 목적이 되는 거죠. 가게끔 하고 그리고 구직자 또는 구직자는 차수를 모집 차수를 다단함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집 때는 현재 내가 구직자이지만 그때는 재직자로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인력이 모자라는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마이스터 사업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 오랜 기간 중소기업에 머물면서 자산 형성이 가능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 물론 재직자들의 비전이라는 게 다양한데 그중에 자산 형성의 비전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의 비전이 가능하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일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인과 또 도와 그리고 퇴직연금을 도입해 있는 기업의 퇴직연금에 그 불입되는 금액을 다 모아서 10년이면 1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연금형 상품을 저희들이 연금형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 일반적으로 복지 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기업이 직접 종사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 도가 운영하는 복지 포인트를 만들어서 도에서 다양한 많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이 도가 운영하는 복지몰로 들어와서 선택적 복리후생 서비스를 상품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서 네. 한 10만 명 정도를 연간 이제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도가 운영하는 복지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서
역량 향상에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문화에 쓸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임금과 자산 형성과 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하수 대표님께서 이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경제 이론가 일자리 정책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하고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현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00만 원 이하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청년들 과연 그 일자리 갈까요? 지금 중소제조업체는 살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저는 동천 출신인데 동천이나 포천, 양주 이쪽에 가면은 섬유 피혁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50대 중반이고 60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230만 줄 테니까는 가라. 올까요? 절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구직 구인난을 갖다가 취급할 때 다룰 때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하고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의 느끼는 체감 온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셔서 중소제조업체들 사장님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대표를 만나가지고 자 구인 구직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조업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왔다가 가게 되면요. 한 개의 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공장을 몽땅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30만 더 줄게, 50만 더 줄게. 청년 절대 안 갑니다. 이런 시대는 고치지 않는 한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공연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과 이론적 설계와의 괴리 문제는 뭐 늘 이제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점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업종의 특성에 따른 그 취업 구조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설계 중이고요. 네. 설계 중이라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환경이나 교통이나 다른 근무 여건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업의 청년 단절 현상, 청년층이 완전히 비어지는 공동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보완을 해서 정말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재직이 유지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조금 더 또 사업주들의 또 의견도 더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설계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청년 일자리 정책만 주제로 해서 다뤄도 뭐 시간이 좀 부족하죠, 사실. 그러나 시간의 한계상 오늘 그 청년 일자리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지금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정책,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해서 갈 거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청년 고용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임신, 출산, 뭐 그런 육아 문제로 인해서 여성 인력이 경력 단절되는 그 문제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고민은 또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기혼 여성의 75%가 겪는 경력 단절. 경단녀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무려 1년에 15조.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했더라면 사회적 비용 15조 원이 절약된다는 의미. 1년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액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도 직장에서 나와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초기 창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 휴직 제도,
그리고 유연 근무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여성들이 활발히 경제 활동에 뛰어들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경단녀도 일할 수 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단녀의 새 시작을 응원한다. 일하고 싶은 경단녀,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또 좀 더 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제 보면은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출산휴가, 보육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있는데 문제는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쓰기는 너무 눈치가 보이거든요. 갔다 오게 되면 일자리 책상이 없어진다든지 자리를 뺀다든지 하기 때문에 함부로 육아휴가나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리운전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했더니 우연찮게 얘기하면서 원래 직업이 뭐합니까? 했더니 어디 연구원이래요. 아, 그래요? 연구원이 어떻게 대리운전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아내도 같은 연구원이 있는데 애를 낳다 보니까 도저히 육아와 보육을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자녀는 당신은 집에서 애를 지켜라. 애를 같이 키워라. 내가 돈 벌겠다. 그리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연구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갖다가 함부로 인해가지고 부인이 벌었던 부분 갖다가 메꾸기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구원은 그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우수한 인재가 육아와 보육을 위해서 자기의 경력을 갖다가 몽땅 다 접어야 된다는 현실을 볼 때 이건 참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갖다 수립해야 된다고 정말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사양시키기보다는 그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 배려가 국가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하는데요. 기존에 자기가 하던 거를 그대로 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도 상당 부분 다른 업종에서 그게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사라짐 때문일 수도 있죠. 산업 구조도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업은 교육부터 출발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교육부터 출발을 해서 함께 이제 상담 알선까지 연결을 하는. 보통 이제 도내 일자리 센터에서는 교육 사업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과 알선 정도라면 세일센터에서는 교육 사업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합니다. 각 센터의 성격에 맞게끔 산단 성격에 맞는, IT 성격에 맞는 또는 지역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서 또 중앙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어떤 특성이 이제 여성 아무래도 일자리 고용 서비스이다 보니까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경력이 있던 그런 그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고통스럽게 좀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랄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이제 교육 과정들도 한두 달 이렇게 짧게 하는 교육보다는 한 4개월, 한 420시간 정도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입직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히 취약한 부분은 학력이 높거나 전문직 종사장의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력이 단절이 되더라도 이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학력이 낮거나 아니면 1인 가구 내에서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에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가족 단위에서 보게 되면 그 가족에 속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하고 여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직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구직 범위가 거주지에 있어서 이동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원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구직 범위가 넓은 대신에 경력 단절 여성,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보육에 대한 부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교육도 이루어지면 교육 훈련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실제 상황이 이제 소비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 다양한 재화나 뭐 이렇게 뭐 소비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처럼 주거 비용이나 생활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입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뭐 해외 사례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점들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 보육에 대한 부분 말씀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경력 단절 이후에 한 40대 초반부터 해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부분입니다. 근데 교육비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하게 되고 또한 진입을 해서 정규직을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제 일자리죠.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의 일자리 형태를 갖게 되면서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해서 선택이 아니죠. 그 부분에 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청석에도 여성분들이 더 다수이셔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가 부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거고요. 자, 우리 홍 의원님 이게 나와 계신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 설계, 뭐 조례, 또 예산 평가 다양한 업무를 이제 의원으로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그 고민이 남다르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을 쭉 뭐 체험하고 또 지켜보시는 그 마음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우수한 인재들이 쉬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고 지금 직업에 있어서 남녀의 벽이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타워 크레인 기사가 여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 종종 보시겠지만서도 버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택시 기사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주로 가는 일이 어떤 거냐면은 화장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방문 판매 사업 또 아니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흔히 말하는 기간제,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그 직업을 갖다가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도에는 그 경기도 기술학교가 있고 조만간에 경기 북부에도 경기 북부 기술학교를 설립하려고 용역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학교에 기술학교에 남성 위주의 기술 교육에서 이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비정규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갖다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키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 관련 기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버스 기사를 항상 하겠다고 하면서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그건 저 남성 위주거든요. 그럼 여성들도 지금 다 운전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교육시키면 얼마든지 버스 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대의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의 구직 문제. 사실 뭐 요즘 산업 구조조정, 뭐 경기 침체다 보니까 그 정년까지 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인생 설계를 위해서 재취업 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문제들, 중장년층의 구직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화면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가겠습니다. 취업난은 비단 젊은 세대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50 세대도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요. 다시 일하고 싶은 중장년 구직자의 열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장년의 재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대 수명이 70세였던 과거와 달리 100세 시대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욱 빨라진 퇴직 시기에 중장년층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고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 재취업을 걱정하는 중장년의 고심은 깊어진다.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은 대부분 치킨집이라는 대명사로 불리는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미 포화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중장년층 재취업 문제. 장년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 제도약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을 알아본다. 100세 시대,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인생 산모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함께하는 중장년층 구직 정책,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이 부분이 좀 종결이 되면 중장년층 구직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또 여러 가지 산업 구조, 경기적인 문제, 복합되어 있는 걸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직업이 없다. 실적을 했다. 그러면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이나 아내에게는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중장년층들을 위한 취업 대책이 청년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그에 못지않게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경기도도 그 산업적인 특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 경기도의 산업적인 특성을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기계 제조업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종사자 수로 따졌을 때는 30%고 사업체 수로 따졌을 때는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가 이제 특성이 첨단 산업 위주로 조성이 됐다는 거죠. 삼성의 고속 선단이라든지 하이닉스 또는 LG, 필립스 이런 정도로 첨단 산업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뒷받침하는 게 중소 제조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스매치율이 20%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7%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난번 16일 날 일자리 일하는 통장 시리즈도 그렇게 발표된 동기가 그러한 산업적 근거로 인해서 이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청년은 공급의 이슈가 있었죠.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 거라면 중장년은 거꾸로죠. 거꾸로 공급은 충분히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요가 없는 것에는 직무 역량이 하나의 직무로 모든 대부분의 세대 이제 중장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쭉 직선으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한 10년 넘어가는 경력부터는 조금씩 옆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결국은 지역사회의 대학들과 함께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중장년 대상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서너 개 정도의 사업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4050 대상으로 어떤 특강을 통해서 어떤 상담과 알선을 필요로 하는 후보자들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어떤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중장년 세대들을 확보를 해서 멘토링에 대한 사업과 동시에 이제 알선을 통해서 기업에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짧은 어떤 뭐 교육,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린 채로 대부분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짧은 시간 동안 좀 높여서 그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 중심으로 이제 펼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직은 저희 재단에서는 이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는 이제 확장을 한다면, 앞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400시간 이상의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중장년층도 한 300에서 한 500시간 사이에 어떤 비교적 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내가 익혀와고 전문성을 가져왔던 능력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게 보태졌을 때 나의 경쟁력이 뭐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재단도 그러한 방향으로 중장년 프로그램들을 향후에서 조금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년 그 일자리 대책 어떻게 가야 할지, 각 필요성은 어떤지, 그것도 좀 여기 관계자들 분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홍 의원께서도 그 관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100세 시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 생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70세, 8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경기도만 바라볼 때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산업 구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경기 남부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해가지고 첨단 산업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자리가 갈 만한 일자리 많이 있어요. 네. 경기 북부는 섬유, 피혁, 가구 등이 있기 때문에 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또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람 구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자리 생각 가세요 그러면은 나 그런 자리 안 간다 그러고, 이런 게 미스매치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 가려고 하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그 도연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가 잘못돼 가고 있다. 흔히 그 공공근로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받는데, 여기를 가게 되면은 한 달 100만 원 남짓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노동의 강도가 약해요. 그러나 제조업 현장 가게 되면은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공근로라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다수의 중장년층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조업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공공근로 받아가지고 3개월, 6개월 일하면서 용돈 받아서 쓰겠다. 그런 사고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공공근로라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겠다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 시스템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 진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을 위한 뭐 경단녀들을 위한 그 직업교육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층들을 위한 직업교육도 좀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프랜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이 많아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기에는 위험도가 크거든요. 그러나 라이센스 즉 면허증을 갖고 가게 되면은 요새는 면허증을 갖고 사람 서로라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수도 괜찮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년층 취업을 위해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중장년층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창업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 얘기도 그 청년층도 소상공인 창업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뭐 IT 쪽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층도 소상공인 사업을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장년도 있지만 좀 차이가 뭐냐면 중장년 이제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에는 가장 흔히 우리가 이제 필요 창업, 이제 기회 창업이라고 얘기할 때 필요에 의한 창업적 보수적 방어적 창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 지난 수년간 또는 뭐 길게는 30년, 짧게는 15년, 20년간 소속감을 갖고 생활해 온 분들이라는 거죠.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는데 회사를 떠나게 되면 소속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소속이 사라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급하게 소상공인 창업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청년이나 여성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시간 내에 어떤 그 창업이 실패하게 되는 시간이 오히려 중장년 창업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더 길어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그 경우는 기회를 보고 창업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당장 필요에 의해서 빨리 창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제 중장년 창업에서도 조금 이제 청년과 여성들의 창업 패턴을 한번 조금 뭐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제 그런 필요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뭐 창업에 대한 우려도 좀 많고 그래서 창업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아지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근데 창업은 필요하죠. 또 이제 또 새로운 제품, 또 신선한 아이디어 그런 를 공급하는 창업은 좀 필요하지만. 그 준비된 창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 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과장님께 뭐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 항목 점수제를 좀 도입하고 있다면서요? 그 부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이제 일환으로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그래서 그게 발맞춰가지고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도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 한 470여 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한 24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은 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조성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체 계획에 따라 이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에 그 전환 비율에 대한 항목을 넣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경기도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졌으면 싶은데요. 우리 김상욱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중장년층 재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요. 중장년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 및 창업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규적인 어떤 입장에서 조례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좀 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어떤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되는 어떤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3가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 인구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관점에서 단기적인 대책, 일자리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층별로 지금 오늘 주제에서 다룬 부분이 청년, 중장년, 여성 부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은 단계별로, 특히 여성의 경우 또 가족 단위로 본다 그러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세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각 계층별로도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다든가요. 그다음 청년의 경우에는 니트족이라든가, 그다음 중장년층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경력도 없고 교육 수준도 낮은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께서는요. 이제 각 대상별로 오늘 조금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좀 키워드라고 할까? 이제 그걸 조금 드리면 우선 이제 청년만 놓고 보면 그 긴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저는 이를 통한 모색을 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서 모색을 하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색을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통해서 모색의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는 우리가 재단이 또는 우리 이제 세리센터가 여성에게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갖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든든한 지지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장년층에게는 다시 대학과 가까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과 가까워질 시간을 좀 갖도록, 그리고 학적을 갖게끔 소속을 갖는 거죠. 소속을 갖고 대학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좀 사업이,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자리 만들겠다가 갔다가요. 일자리 만들기를 구직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눈높이만 맞출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오너 입장도 좀 충분히 고려해야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해도 오너들이 요지부동이면은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 최저임금이 내년도부터 시급이 7,53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과연 내가 계속 영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좀 잘 파악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현장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현장에 나와서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소상공인 등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정책 입안자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다. 내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뭔 놈이 일자리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CEO들이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 정책 입안자들의 그 실물 경제를 보는 눈입니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같은데 교수님, 박사님, 연구원 대신에 중소기업 대표, 그다음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사장님들 모셔놓고서 어떻게 하면 양질 일자리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마무리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청년층,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 정책, 특히 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재취업 프로그램,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해외 사례까지도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적의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수렴해보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4대 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도 있죠. 근로가 또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를 넘어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원하면 일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가 내일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2017 일자리 대토론회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전문가 여러분에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